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또 찾아왔죠. 저희 둘이 또 왔어요. 네, 게스트 없이. 좋으시죠, 여러분? 게스트 없이 저희 둘이 자분자분 하는 거지 뭐. 이야기 나누는 거. 네.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소식 들 것 같습니다. 조금 근황 토크 약간만 해보면 네. 요즘 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네, 지금 2주째 감기. 네, 지금 볼에 지금 이렇게 빨간. 그러니까 네, 약간 오는데. 네, 열감이 있는 것 같고. 3월 8일에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낫지 않고 지금 오른쪽 눈 마그네슘이 떨어졌는지 오른쪽 눈이 이렇게 떨림 현상이 있는 그런 상태고 어제 또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런 상태이다. 이건 내란 이후에 내 건강이 확 안 좋아졌다. 어떻게 해요? 윤석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껴주세요. 네, 우리 내란성 감기. 아 진짜. 데모에 나가야 돼서 감기에 걸린. 네, 장수님 요즘 좀 어떤 일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태국 보니까 막 엄청 분노에 쌓여 계셨네. 분노라기보단 저희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서대문 FM이 고소를 당해서 지금 그거를 좀 대응하느라고 좀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판한 그 서대문구에 있는 기관장을 좀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좀 운영에 대해서 뭐 노조원이라고 막 해고하고 막 이렇게 진짜 나쁘다. 마음대로 해고하고 뭐 그분이 뉴라이트라는 좀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문제다. 이들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민사를 거셨어. 민사를 거셔가지고 그걸 좀 대응하고 있고요.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민사라서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군요. 소송을 당했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대응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해야죠. 안 하면 져요. 안 하면 지고 그들이 우리 변호사비까지 대라라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비까지 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는 사실은 되게 웃긴데 뭔가 페미묻다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는데 의외로 딱 그걸 까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린 팩트만 얘기하니까. 우리도 팩트만 얘기했지 무슨 소리. 집행관 분이 저를 계속 보고 싶어서 근데 못 만났어요. 계속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내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가면 못 만나죠, 낮에. 여러분, 낮에는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페미묻다는 뭔가 저희가 감정이 경황될 것 같으면 저 황우한 PD님께서 소송에 걸릴 수 있다 주의해라라고 바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서대문 FM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걸은 거여서 사실은 그죠, 네. 우리도 걸릴 수 있다. 네, 정작 서대문은 황우한 PD님 때문에 황우한 PD님이 한 방송 때문에 소송에 걸렸어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서대문 FM은 그 공란 이사장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였는데 그 소송은 기관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거는 기존에도 문제됐던 부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이거는
기관장들이 자기 소송하면서 이제 세금으로 그렇죠. 하는 세금으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괴롭히려고 그렇죠. 괴롭힘이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기관에서 지더라도 개인한테 손해가 가는 건 맞아요. 없잖아요.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 맞아요. 원래는 기관에서 무슨 구상권이든 뭐든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저희 그런 훈훈한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아프고 고소가 이렇게 훈훈한. 네, 봄이라서 약간 푸닥거리하는 느낌으로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 그 영진이에서 2024년 한국영화 성인지 결산을 발표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겨레의 기사였어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진이에 의하면 지난해 개봉해 흥행 순위 30위 안에 포함된 한국 영화 가운데 양적 성평등 측정 도구인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59.3%인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성업 영화가 16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묘, 파일럿, 시민더키, 외계인 2부,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 히든페이스, 청설, 탈출, 보통이 가족, 원더랜드, 설계자, 빅토리, 늘봄가든, 도그데이즈, 소풍, 1승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이 제일 높은 비율 59.3%로 나왔고요. 근데 영진이에서는 그런 평가를 내기도 했어요. 여성 캐릭터가 양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네네네. 여전히 보여주기식으로 등장하거나 평면적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 캐릭터 재현이 질적인 깊이와 독창성을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 한국 영화가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덧붙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bechdel 테스트가 근데 되게 그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낮습니다. 뭐 좀 이렇게 기준을 보면 네. 여기 기사에도 인용이 돼 있는데 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2명 등장하는가,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그 대화의 주제가 남성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주제인가, 뭐 이런 거를 3개 다 통과하면 이제 bechdel 테스트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되게 낮죠. 뭐 캐릭터의 뭔가 서사가 어떻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등장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정도만 돼도 이제 bechdel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뭐 많다고 해서 이게 저는 이것이 여성 서사나 여성 캐릭터의 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졌다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지표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59.3%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낮은 기준에 비하면 59.3%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저희가 네.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bechdel 테스트가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거 이외에도 마코모리 테스트라는 기준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뭐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있을 것, 그녀에게 자기 이야기가 있을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남성 캐릭터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것,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만 그 마코모리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기준도 있고, 이 영진이에서도 여성,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그런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표면적이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의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이것도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이거에 의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여성의 스테레오타입 테스트에 해당하는 작품이 12편이었다. 28개 작품 중에 라는 거였는데, 여성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에서 구색 맞추기나 감소로 등장하고 있다. 기능한다. 이렇게 얘기된 게 범죄도시 4,
베테랑 2, 소방관, 하얼빈, 탈주, 댓글 부대, 행복의 나라, 아마존 혈맹수 이 8편이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이거를 계속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좀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사실 여성 서사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페미니즘 리부트 뭐 혹은 그 이후 시기부터 많아졌고 점점 더 사실 요구가 원래는 더 많이 있었는데 이게 충분히 얘기되지 못하다가 점점 그래도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다. 이것이 좀 앞으로의 기대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bechdel 테스트의 주인공 앨리슨 bechdell도 되게 재밌는 분 어쨌든 그러신 것 같아요. 만화가신데 네. 한국에 소개된 만화들도 몇 편 있는데 이분도 재미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린 만화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하신 거고 원래는 퀴어 네, 네.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bechdel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홀히 되고 있는 네,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화도 기회 되면 다들 찾아보시면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장수님이 방금 이제 여성 영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영화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똑같은 지표를 두고 여성 신문 같은 경우는 다른 포커스를 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질이 똑같은 통계예요. 여기서 그 실제 개봉작 18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 핵심 창작 인력의 비율은 감독 24.0, 제작사 25.6, 프로듀서 35.0, 주연 48.1, 각본가 34.7, 촬영 감독 8.9로 집계됐다. 이거는 24년도에 비해서 모든 직종에서 여성이 그런 인력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그런 시민덕희나 그녀가 죽었다, 파일럿, 대도시 사랑법 이 4편은 모두 흥행순위 30위 안에 들어서 이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받고 또 특히 이제 독립예술 분야에서 여성 감독들이 활약이 두드러졌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미란 감독이 딸에 대하여 부분이나 임선혜 감독이 세계말의 사랑, 남구성 감독이 힘을 낼 시간, 정지혜 감독이 정순, 김다민 감독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등이 주목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정다운 감독의 다큐이기도 한데 이건 땅에 쓰는 시 이게 관객 2만 3천 명 동원했다라고 하고 이게 2024년 여성 감독 독립 영화 중에 최고 관객 수를 동원한 거라고 하네요. 많은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 그리고 양재 감독의 괜찮아 앨리스도 꽤 많이 화제가 됐던 2만 1,000명을 좀 모으기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여성 신문이 주목한 것은 순 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 영화에서는 여전히 남성 감독, 남성 주연 비율이 80%였다. 이거였고 특히 이제 여성 촬영 감독은 3년 연속 0%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성 촬영 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성별 불균형이 좀 많이 드러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여성 감독이 작품을 연출할 경우에 여성 주연을 기용한 확률이 76.9%래요. 그래서 여성 각본가가 각본을 쓴 경우나 여성 감독이 그런 참여했을 경우에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자체의 콘텐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이걸 누가 만들고 있는가, 누가 제작하고 있는가, 어떤 여성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도 함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사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좀 속상하네요. 어쨌든 자본을 많이 쓰는 영화들은 남성들이 아직도 훨씬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독립 영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최근에 여성 감독들이 보여주는 영화들이 되게 관객들에게 되게 네 맞아요.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들이 많죠. 그래서 네 맞아요. 또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은 관객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성 관객들이 그런 좋은 영화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산업이 또 넓어지고 거기 또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또 기회를 또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들 중에 제작비 막 200억 넘어가고 그런 영화들 많죠. 막. 네. 근데 여성 감독은 딱 한 편밖에 제작 안 한 거 알아요? 그래. 어떤 거였죠? 임순례 감독의 교석. 교석. 이게 그 여성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그런 200억 대작 이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분도 이런 200억 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찍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진출하시고 돈을 많이 쓰는 게 꼭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다른 규모의 또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여성 영화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좀 보는 편이긴 한데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정순을 봤었어요. 정순. 네. 근데 정순이 그런 그 불법 동영상 촬영한 거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그런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그런 맺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영상을 유출되는 거. 네, 그 남성이 유포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심리 있잖아요. 여성의 심리. 그게 유포됐을 때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영화여서 저는 보고서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백델 테스트 통과한 영화 중에는 제가 3편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묘 봤고 파일럿 봤고 빅토리 봤는데 뭐 다른 두 영화는 워낙 많이 이제 언급했던 거여서 저는 좀 영화 빅토리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1999년도에 거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던 필선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해리 배우가 이제 참여한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그들이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학교에 이제 댄스 동아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서 전학을 온 치어리더 세연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 밀레니엄 걸즈를 만들어서 그 그런 거제 상고의 축구부를 응원한다거나 그리고 지역의 이제 뭐 시장이나 병원 그리고 아버지들이 파업하는 현장 이런데 이제 다니면서 응원하는 그런 것들 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역과를 전복시킨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세연이라는 치어리딩 하는 서울에 전화 왔다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축구 선수로 꽤 유명한 그런 걸 나와요. 그래서 동현이 여동생 세연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 됐었는데 이 밀레니엄 걸즈 리더라는 걸로 세연이라는 걸로 그 여성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성 캐릭터들이 자기 주체적인 삶을 좀 설계하고 그리고 남성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재밌는 부분은 그 반대되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선택을 받는 수동적인 위치를 그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기존 영화와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가 중심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여성 캐릭터들이 제각각의 서사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리가 그 영화 자체적으로는 주인공이지만 그 밀레니엄 걸즈 이 중심에는 그 세연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오랫동안 치어리딩을 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걔가 리더를 맡게 당연히 그 친구가 리더를 맡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응원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클라이막스면은 약간 그래도 해리가 약간 부각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또 다른 여성이 그런 뭔가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발돋움 해가지고 올려주는 그 스프린터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장면을 다른 친구, 또 다른 캐릭터가 소희라는 다른 캐릭터가 그걸 만든다든지 해서 이게 뭔가 주인공은 세리지만 이 9명 전체가 주인공인 영화가 되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영화 자체도 이제 제가 거제에서 촬영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적인 특성을 되게 잘 살린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조선소설이라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들이 투쟁하는 것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그 왜 작년에 그 가로 세로 높이 그 1m 구조물 안에 자기 자신을 가뒀던 네네네. 그 옥포조선소의 네. 그 유체한 노동자가 생각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고등학생 여성들이 가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최근에 광장도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광장에 이제 동덕여대 학생들이 그 거제나 이런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도 동덕여대 학생들한테 연대의 뜻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교류하고 연대하는 모습들이 광장도 떠오르게 하고 좀 다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좀 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저 빅토리를 보진 못했는데 네네. 그 식당에 갔다가 무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무성? 소리가 없이 나오는 걸 이렇게 네. 화면을 봤는데 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재밌어요. 굉장히 캐릭터들도 너무 좋고 해리도 약간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고 최근에 뭐 해리가 또 최근에 나오는 그 드라마 거기서도 좀 캐릭터 호평이 많던데 어쨌든 좀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것 같아 해리한테 그런 역할들이 좀 멋있는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저 사실 백대 테스트 통과된 것 하나 중에 못 보셨어요? 하나도 본 것이 없어서 네. 지금 근데 영화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작년에 한 편도 안 봤어요. 네, 뭐라고요? 그 제가 영화 방송을 해야 돼서 한 4편, 3편인가 보고 그 외에 한 편도 봤나요?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검은 수녀들 봤고 거의 보지 않았다. 작년에 봤던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뭐지? 그 뭐지? 죄송해요. 까먹었어. 욕창 이런 거. 욕창 봤습니다. 욕창. 이게 어떻게 하죠? 애매한 언니들의. 애매한 언니들 나온 거. 저는 들었거든요. 애매한 언니들. 욕창을 봤고요. 욕창은 그 82년생 김지영 그 감독님이 주연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영화여가지고 그리고 그 욕창 감독님도 되게 그 원래도 약간 좀 독특한 세계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영화들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두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애매한 언니들 들으시면 나오니까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백들 테스트 얘기하다가 또 영화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 또 영화 얘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영화 얘기는 좀 했으니까 또 다른 콘텐츠 얘기를 또 하러 가볼까 합니다. 그러시죠. 네. 네, 두 번째 이슈 저희 또 얘기해 볼게요. 최근 우리가 뭐 워낙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슈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거죠? 일단 그 엠넷에서 새로운 밴드 프로젝트 가제입니다. 이거 선보이는데 이게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하고 국적 불문 밴드 음악을 사랑하는 지원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 배치돼 있어요. 네. 남자 밴드를 만든다는 거. 남자 누구나라고 지금 보이시겠지만 남자 누구나. 하지만 여성은 안 된다. 여성은 안 된다. 예전에 슈퍼밴드도 재작년인가 뭐 한번 이렇게 남자만 모집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막 소음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말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또 이러네요. 네, 이게 슈퍼밴드는 JTBC였어요. JTBC군요. 네, 그거는 JTBC였는데 사실은 TV 예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거는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특히 이제 JTBC가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런 게 있는데 시즌 1에서 이제 글로벌 슈퍼밴드를 만든다는 목표로 이제 실력파 뮤지션 다 모여라 했어요. 장르 다 가능하고 장르 불문 다루는 악기도
다 가능하고 불문. 나이, 국적, 학벌 무관하게 모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성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근데 시즌 2 할 때 또 오로지 남성 뮤지션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논란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영중 PD가 이제 시즌 1 끝나고 논란이 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프로그램 잘 되면 뭐 여성 밴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여성 멤버를 위주로 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즌 2에서도 이제 여성은 배제가 되니까 또 논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논란이 커지자 3차 오디션 때부터 여성을 받았죠. 그래서 슈퍼밴드는 시즌 1은 남성이었고 시즌 2는 여성이 참여하는 형태로 혼성이었죠. 혼성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JTBC 얘기했었는데 JTBC는 또 악명이 높은 게 팬텀 싱어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팬텀 싱어는 남성 사중창을 고집하죠. 계속. 근데 이게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계속 이제 얘기가 되면서 팬텀 싱어와 제작진이 같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즌이 끝나고 계속 논란이 있었어. 왜 남성만 출연시키냐. 이거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더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슈퍼밴드 논란 이후에 2023년도에 시즌 4가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도 남성만. 네. 한결같죠 팬텀 싱어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 주변에 팬텀 싱어 팬들이 많거든요. 저도 팬텀 싱어. 어디나 많지만 어쨌든 전 슈퍼밴드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어. 아 슈퍼밴드 저는 2는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다른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팬텀 싱어는 3까지 봤어. 3까지. 아 그렇구나. 팬텀 싱어 그럼 좋아하시는 거죠? 3까지 봤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거 같아요. 재밌어요. 팬텀 싱어는 재밌는데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성이 들어가면 여성의 소프라노 역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럼 여성을 들이면 되지. 목소리 조합이 중요하다며. 그러면은 그게 꼭 남성이어야만 하는가? 왜 옛날에 막 그런 파리넬리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파리넬리도 여자들이 못 부르니까 여자들은 그 공연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을 요즘은 거세를 하진 않지만 거세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팬텀 싱어에 진짜 고음 막 하는 남성들도 있긴 가끔 하죠. 나오죠. 강릉 맞아요. 네. 네. 시즌 1에서도 이준환인가? 네. 어떤 고등학생인가? 최연소 출연했던 친구가 그 사춘기 오기 전에 그 음역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팬텀 싱어와 제작진이 같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슈퍼밴드 였고요. 그 어쨌든 다르게 이번엔 JTBC가 아니고 엠넷에서 새로운 또 글로벌 밴드를 또 뭐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는데 지금 여성은 뽑지 않는 그 요강에 아예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좀 한동안 좀 시끌시끌 지금까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트위터에서 계속 네.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적이라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쨌든 좀 뭔가 밴드라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남성의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근데 밴드라는 게 근데 제가 봐왔던 밴드는 사실 여성 밴드가 많아서 여성 중심의 밴드가 많아서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밴드라는 게 이게 뭔가 어떤 악기를 자기가 잘 다루고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밴드는 여러 그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과의 화합 이런 건데 이 글로벌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거 잘 다루는 애, 얘 잘 다루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멤버들 간의 조합이나 이게 밴드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 거잖아. 아이돌로 생성되는 밴드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게 담게 되는 게 아닌가. 그걸 밴드라고 부를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밴드가 너무 많아. 그렇죠. 많아졌죠. 이게 이제 이미 너무 대형 많아져가지고. 기획사에서 맞아요. 양성해서 키우고 그죠. 그렇게 이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 밴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힙합도 그런 거 아니잖아 원래. 우리 힙합도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지금. 힙합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로 다 가지고. 네, 그러네요. 지금도 약간 그 원래의 밴드의 이미지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정말 정말 작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막 작은 관객들 대상으로 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본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육성되고 뭔가 딱 그렇게 뭔가 정형화된 밴드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뭐 그런 밴드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만든 밴드들 중에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도 그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초창기. 옛날에. 그렇죠. 그 얘기도 있었던 게 AOA도 원래 밴드 컨셉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댄스 그룹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런 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슈퍼밴드 2에 나왔던 카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 보컬 누구죠? 보컬 이름 까먹음. 전 보지 않았어요. 김예지 였던 것 같은데 김예지 님이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음악을 하는 것들이 막 옛날처럼 남자만 뭘 하고 막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막 그죠? 막 그 연주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식의 제한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굳은 그런 의지가 있나? 여성이 출연하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굳은 의지, 제작진의 의지가 있나요? 아직 방송계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나오면 망한다, 예능 망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QWER은 잘 만드는구만이라고. 네, QWER 너무 좋죠. 네. 어쨌든 그래요. 여성이 망한다라는 생각, 여성이 나오면 망한다라는 생각, 어쨌든 뭐 요거에 대항하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어떤 데서 기획을 해서 나와주시면 또 너무 재밌지 않을까? 여성 밴드? 여성 밴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방송에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성들이 먼저,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전체 기획하기보다 전체 뭔가 힘줘서 만들기보다는 실험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1 같은 경우는 여성이 먼저 시작한 거고 맞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공하니까 또 남성 걸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여성들이 출연해서 여성 아이돌 그룹들 나와서 경연했던 거 다음에 뭐 남성이 나오는 거. 그 AOA가 크게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잖아요. 킹덤. 킹덤 이것도 나중에 맞아요. 네, 그다음 킹덤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성들이 나왔을 때 또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긴 하지만 뭔가 서로 응원하고 이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재미, 기존의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더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킹덤보다는 킹덤이 훨씬 더 많이 화제가 됐던 맞아요. 킹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스우파도 왜 여성 시즌이 더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은 스맨파도 보셨겠죠? 스맨파 보셨나요? 전 스우파도 안 봤어요. 스우파를 안 봤다고? 저 경연 프로그램 진짜 안 봐요. 스우파를 안 봤다고 지금? 저는 경연 프로그램 진짜 거의 안 봐가지고. 그렇군요. 네. 팬덤싱어도 1만 보고 2 보다가 안 봤거든요. 근데 누군가 제 주변의 사람이 꼭 3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본 거예요. 네. 스우파는 봐야지 근데 스우파는 봐야지. 그건 안 봐도 그 분들이 여러 곳에서 또 활약을 하고 그걸 또 많이 봤습니다. 진짜 스우파 봐야 돼요 진짜.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또 밴드
밴드 오디션 이렇게 목소리가 밴드 오디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MBN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MBN. MBN 이건 MBN이군요. 네, 이것도 MBN. 이것도는 아니구나. 엠넷이 엠넷이었고 엠넷 이번엔 MBN이고 언더 피프틴. 네, 이 예능을 이것도 댄스 네, 서바이벌 하는데 프로라고 하는데 문제는 15세 이하 여성 K-팝 아이돌 데뷔를 위해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발된 59명의 아이들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방영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러죠. 이게 출연자들이 2009년부터 2016년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출연자 중 5명이 2016년생으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만 8살입니다. 이게 이제 3월 31일 저 사진이 첫 방송을 너무-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네, 저 보면은 저 바코드 있잖아요. 네. 저런 게 이제 그런 뭐 아이들 물건도 상품, 아니고 물건처럼 상품화 되어 있는 거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죠.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김새로운 배우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이제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결정권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민감한 시기에 나와서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원래도 사실 문제인데 이게 좀 뭐랄까 너무 민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문제가 됐어요. 그 해외에서 더 문제가 네. 될 수밖에 없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음란물이나 아니면 그죠. 성착취, 아동에 대한 성착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언더 피프틴 관련해서도 먼저 논란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그녀는 마치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걔네들 데리고 뭘 하는 거냐. 아무도 이 쇼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이콧, 해시태그 이런 것까지 좀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이런 면에서는 진짜 국제적인 감각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요. 특히나 이거를 뭐 해외에 팔려고 하는 컨텐츠라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한 것 같다. 기획 자체가 잘못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뭐 15세 미만 아이들이 성상품화 논란이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아성애적인 취향을 연상케 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고 아이들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선 공개된 걸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 화장 뭐 아이라인 그리고 속눈썹 붙이고 이런 화장을 한다거나 어깨나 허리 같은 거 이제 노출되는 그런 이상을 입는다거나 여성 아이돌 노래에 맞춰서 이제 뭐 그런 댄스를 하거나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것과 또 이제 선정적인 그런 비속어가 속해 있는 그런 팝송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얼마 전에 무슨 저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제 춤추는 그런 영상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그런 아이돌 춤을 따라한다거나 네. 해외에서 막 그런 공연하는 그런 것들 가끔 보고 그러는데 진짜 7살? 8살? 막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너무 당황했어. 그런 건 처음 봐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다 약간 다 SNS가 이미 있는 좀 네임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산업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 개발에 뭔가 아이들의 자기 개발에 뭔가 수단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욕망이 있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SNS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참 복잡합니다.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또
삼자 입장에서 얘기하기 쉽지 않긴 한데 조금 어쨌든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이런 기획을 방송사에서 할 때는 좀 그래서 기획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본. 그래서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기획 누가 했냐? 누가 했어요? 네, 그 크레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서혜진 대표라고 네, TV조선의 그 미스트롯 이거 만든 기획자였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상품화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미인대회를 연상시키는 포맷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뭐 방송 내내 짧은 치마, 그런 노출이 심한 옷, 이런 여성 출연자들한테 그런 거를 좀 입혀서 몸매를 부각시키는 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언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서혜진 PD는 따라부는 수식이 있어요. 뭐요? 상품권 페이 PD, 갑질 PD. 맞아. 네. 돈 안 주고. 네. 돈을 안 주지 않았어.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줬지. 네. 그게 그냥 안 준 거야. 이분이 SBS에서 아니 나한테 월급을 상품권으로 이분이 SBS에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맞아. 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받아야 할 돈이 900만 원까지 쌓인 거야. 근데 그거를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상품권으로 이렇게 준 걸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 그 감독이 이제 서로 통화한 대화 녹취가 풀렸었어요. 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너도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너 해볼 때까지 해봐라. 거의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해볼 때까지 해봐라. 했고 되게 안타까운 건 이 감독님은 19년 동안 그 이 카메라 업종에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서혜진 PD는 SBS에서 이제 그만두고 딴 데로 갔죠. TV조선으로 가서 승승장구했다. 지금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지금 한일 가왕전 이것도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TV조선이랑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번에 MBN이랑 새로 기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TV조선 소속이었어요. 원래 그걸 넘어간 거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최근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의 돈 벌어주기가 싫더라고요. 꼭 이렇게 제 노동력을 써서 남을 빛나게 해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나영석 그 회사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어쨌든 PD로 있다가 컨텐츠 회사로 그쵸. 넘어간 건데 같은 표현을 해도 이렇게 다르게 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르게 되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언더 15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서혜진 PD가 기획했다라는 거 보고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서혜진 PD는 화제성이나 아니면은 그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표창장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진 결과가 지금 이 언더 15이 아닌가. 너무 쉽게 용인해 준 거죠. 그런 맞아. 뭐 성상품화도 뭐 괜찮고, 뭐 화제성이면 다 괜찮고, 그리고 트로트를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새로운 흥행을 붐을 일으킨 거니까 다 괜찮고, 그러니까 표창해도 괜찮고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서혜진 PD 네,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기획이다. 충격적이다. 유튜브 그거 다 댓글 달았대요. 하지 말아야 될 기획을 했다. 유튜브 댓글을 달 게 아니라 31일날 첫 방송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려고 하겠죠. 31일이면 하겠죠. 네. 어쨌든 좀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고 항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방송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어떻게 될지 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저희 그 페미모다가 계속 이야기했던 주제들 중에 뭐 달라진 그런 내용들이 네. 있는지 이런 것 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엠번방 피해자의 세배라고 얘기했던 그 자경단 목사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가져왔고요. 네. 이 그 자경단 총책 김노간이 그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3월 10일에 첫 번째 공판이 네, 진행됐습니다. 네. 네. 거기 검찰이 공소 사실에 보면은 조직원들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 49명이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여 하게 한 것도 조사됐고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좀 이야기했냐면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또다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표적 삼아 성범죄 재범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저지를 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불착 보호 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첫 재판에서 이제 전자발찌 착용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아마 진행이 되겠죠. 이번에 1차였죠. 네, 이번에 1차였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사건이 엠번방의 3배인데도 불구하고 언론 미디어 관심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고스란히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 엠번방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도 많이 되지 않았냐. 근데 김노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노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엠번방 신상 공개는 6명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주빈 박사 그리고 문형욱 이 각각. 그리고 강훈 붓다 뭐 남경읍 아니면은 뭐 이원호 안승진 이렇게 6명이 좀 신상 공개가 됐고 이제 그들은 이제 42년, 34년, 15년, 뭐 22년, 10년 이렇게 좀 이제 재판이 다 끝나서 형을 받았고 지금 형벌이 이제 진행 중인 건데 자경단 사건에서는 조직원 누구도 지금 신상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그쵸.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그 자경단 조직원이 구속영장을 법원이 미성년자라는 그런 이유로 들어서 기각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일보가 얘기한 거는 박사방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가해자도 구속 기소한 적이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상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강훈, 엠번방 강훈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18세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목사방 할 때 그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네, 근데 인멸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 그리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기각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 피의자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과 맞아요.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에 따라서 좀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이게 피해자가 3배인데 그러니까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형벌을 더 받거나 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너무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또 관심이 또 많이 필요한 사건일 것 같고 우리도 계속 이거를 지켜봐야지 이게 그 피해자들이 피해가 좀 제대로 좀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이들이 좀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치유의 들어서. 시작은 처벌입니다, 여러분. 그쵸. 정당한 대가를 맞아요. 받는 것. 맞아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 얘기가 아직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사실 김동완밖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또 좀 계속 요거는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우리가 그 다음 한번 다뤘던 것 중에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지금 동덕여대 사태가 또 지난주에 또 뭐가 있었죠. 네. 뭘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학교 측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컨설팅을 입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논쟁이 막 되고 막 학교에서 데모하고 막 사회적으로 난리 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용역을 준 거죠 지금. 이거 해도 될지 말지 알아보겠다 하면서. 근데 이제 뭐 기사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당연히 이게 대화하자고 하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일단 동덕여대 사태가 지난해 이제 11월에 되게 격화됐던 거였고, 맞아요. 그래서 갈등 이후에 어떤 얘기가 됐었냐면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한다라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덕여대 그 학교 측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절차로 이제 인식되는 컨설팅 용역 사업 용역을 줬다. 이거를 입찰을 공고한 거였던 거고, 그래서 학생들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사실상 공학 추진하는 거 아니냐, 제시동원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거였던 거고. 그래서 좀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난해 투쟁했던 것들이 지금 경찰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동재산 재물 손괴죄, 그리고 공동 건조물 침입죄 뭐 이런 걸로 학생 10명이 지금 현재 경찰이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학교 측이 그런 고소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여서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컨설팅 용역 자체가 어떤 수기를 하기 위한 수기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아니 그때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일단 뭐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단 논의를 같이 한번 테이블에서 얘기해보자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진행돼가지고 지난해 그렇게 논란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일을 지금 뭔가 본인들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사실은 계속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좀 고립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좀 여론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들 할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학생들은 더 이제 뭔가 투쟁을 더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사를 보면 동맹휴학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150명, 그러니까 재학생들 150명이 학교에 항의하는 의미로 휴학을 결심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일 3월 19일 네. 내일 학생들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총회를 또 열어가지고 이제 신입생들도 들어왔으니까 그 신입생들과 같이 이제 이 투쟁 어떻게 할 건지 설명도 하고 좀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부 세력이라고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외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응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에서 성명을 냈거든요. 동덕여대 투쟁의 본질은 뭐 사학 비리와 반민주적 학교 운영에 맞선 동덕여대 학내 민주화 투쟁이다. 그것은 우리 투쟁과 비슷하다. 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과 노동자, 동덕재단과 하나자본이라는 주체의 이름만 다를 뿐 맞아요. 재단이 학생을 하나가 하청 노동자를 보는 관점은 똑같다.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우린 싸우고 있고 연대한다 이런 성명을 내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점점 이 동덕여대 투쟁이 왜 중요하고 함께 왜 연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아니, 동덕여대 투쟁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학생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거 그냥 쓰려고 이러면서 그래 네 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이 뭐 거기 그 노조원들도 얘기하셨다고 했지만 노동자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거고, 뭐 대학 교수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덕여대 일이 저는 뭐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갈수록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좀 연대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여대라는 것 때문에, 여대를 비하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이 투쟁이 너무 작게 평가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요거 평가를 다시 우리가 올려야 된다. 내려치기 말고 올려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여대 투쟁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좁혀보면은 근본적인 그런 문제, 동덕여대가 지금 학생들이 처해 있는 사학 비리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 측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외적인 거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 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우리도 동덕여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해야죠. 네, 동덕여대 사태는. 한번 조만간 오늘 목소리가 많이 와식하네. 조만간 또 동덕여대 얘기를 해보고, 이거를 그냥 너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뭐 여대가 싫다 이런 감정 때문에 누구 이준석? 하는 사람들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고 같이 응원을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마무리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준비해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백설공주. 백설공주 얘기를. 네. 디즈니 성평등 영화인데요. 그거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내일 개봉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그 여성 인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여성 배우가 했던 그동안 발언들에서 논란이었던 발언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해외의 주요 매체들은 이 영화 자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디즈니가 그동안 만들었던 실사 영화 중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흥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예매율 1위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기사에 나오는 언론이 조명하는 거 말고 실제 이 영화를 보고 좀 평가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YTN이나 MBC 이런 데서는 이 그래요? 영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주긴 했어요. 그런 기사가 있긴 해요. 딴 신문을 구독해야 되나? 갤가도시 나오네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인종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무감하고. 저는 그 인어공주 그때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어떤 그런 성평등 관련한 기사를 열심히 쓰는 기자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게 망한 거는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가 재미없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다르다. 그렇군요. 네. 참, 그럼 한번 스노우 화이트 얼마나 잘 되나 보고 저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갤가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 아쉬운 거 없으시죠? 이제 다 얘기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페미묻다 3월 18일 방송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 저희가 댓글 달아달라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하고, 네, 많이 달아주세요. 또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악플 말고. 악플만 남아있는 댓글창이 그런 거 말고. 하나 정도는 재밌게 우리가 10개 정도는 선풀이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페미문따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문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